이제 모범 택시와 함께 복수하러 가볼까요? 5283문에 시작합니다. 방금 들으신 건 사적 복수 대행극 드라마 모범택시의 명대사입니다. 드라마 속 히어로는 통쾌한 복수를 대신해주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통쾌함 대신 충격을 불러온 오물 테러, 이른바 보복 대행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누가, 왜 돈을 주고 이런 복수를 의뢰한 걸까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사건 Y. 오늘은 돈을 받고 오물투척 테러와 같은 방식의 타인 복수를 대행해준 일명 보복 대행 테러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백기종 국제공인탐정연구원장, 뉴스헌터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변호사님, 자 먼저 이 사건 시끌시끌했어요. 그 모범 택시 카피 문구가 복수 대행 서비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현실에서 벌어졌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한두 건이 발생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작년 12월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그 현관 쪽에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그 된장하고 물엿을 섞게 되면 약간 배설물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네. 투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성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전단지를 이제 부착을 해놨는데 네. 그래서 이걸 잡고 보니까 이제 범인이 3명이었는데 주범인 한 명이 구인 사이트를 보고 거기서 이제 보복 대행 범죄라는 걸 이제 접하고 단 50만 원만 받고 이 일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이제 시흥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거기도 이제 이 정말로 인분을 가져와 가지고 테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커치를 해놨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범행 자체가 지금 뭐 이틀 후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범행이 또 양천구에서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잡았을 때 이 범인들을 보면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을 받고 이런 보복 범행을 행하는 행동책들이었고 네네. 실제 주범은 윗선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되는지 보니까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의뢰자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대금은 가상화폐로서 이제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동대원들을 모집을 한 이후에 범행을 실행을 하고 이제 인증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도 이런 대화방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대원들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이런 범행을 또 해준다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행동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허허. 그런 영상까지도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행동대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조직범죄 같은 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의뢰를 한 사람은 개인이겠지만 이걸 가서 하는 사람은 지금 들은 것처럼 조직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약간 범죄의 외주화, 뭐 범죄의 조직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범죄단체 조직제도 이번에 그 주범 구속한 사람들을 이제 범단 그 활동이나 조직으로 묶어서 이제 송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융 테러라고 하죠. 오물 테러를 당하고 난 이후에 며칠 뒤에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부정수급 계좌 신고가 돼버립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에 뭐 수고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수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부정수급 계좌가 되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영세 상인들 같으면 공과금이라든가 또 계약금이라든가 또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못 주게 돼버리면 금융 테러 묶여버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확인이 될 때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면 그 사이에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이행을 못했을 때 상당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개인적으로 신용불량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딩방 사기 그 범들이 피해자가 이제 사기를 알고 사기 범행을 알고 이걸 이제 계좌를 탈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 집에 이 소위 말하면 범죄 조직이 이 보복 범죄를 하는 조직에게 범죄 의뢰를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범죄 조직에 의뢰해서 그 피해자한테 이제 테러를 가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남미라든가 동남아 쪽에도 보면 보복 그 범죄 대행이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이렇게 빨리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청부 폭행이나 청부 살인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살인으로 이런 그 커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화 가능성을 빨리 예상하고 제압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대중화되기 전에 잡아야 된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물 테러 보복 대행은 들으셨듯이 범죄 조직의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물리적 테러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집 앞에 가서 문 앞에 미성년자 성범죄자라고 적힌 유인물과 함께 인분,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뿌리고 왔다는데요. 그 피해자,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의뢰했던 건지 저희에게 털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텔레그램 투자 리딩방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했던 A씨. 하지만 사기가 의심됐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건 그 직후였습니다. 한테 이제 뭐 좋은 선물을 보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너희 집 주소를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A씨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라고 적힌 유인물과 함께 인분, 음식물 쓰레기가 집 앞에 뿌려졌고 현관문 도어락엔 접착제까지 발랐습니다. 리딩방 일원은 집에 선물은 잘 받았냐, 더 좋은 걸 보내주겠다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피해 공포에 A씨와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또 내가 보복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네, 이 사건은 오물 테러 그 자체도 문제지만 범인들이 피해자의 정확한 집 주소를 캐낸 수법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남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요? 태진 앵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자, 앞서 말씀드린 사건을 추적하던 중 서로 연관이 없어 보였던 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배달앱. 배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배민을 통해 음식을 대신 주문한 이력이 있었는데 보복 대행범죄 조직원들이 배민 고객 정보로 주소를 파악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찰은 배달의 민족을 압수수색해서 외주사 소속 상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40대 남성이 이 사내망에서 업무 외에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소를 무단으로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테러 의뢰 요청이 들어왔을 때마다 고객의 주소지 정보 같은 그런 개인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직 범행을 지시하는 조직의 윗선에게 전달을 했고, 이 윗선은 행동대원들에게 실제로 주소지와 금전을 지급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구조로 운영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이 앞서 본 피해자들 중에는 전혀 지금 의뢰인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그렇죠. 포함이 됐어요. 네. 엉뚱한 사람이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김종원 앵커님이나 윤태진 앵커님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거꾸로. 네. 지금 그 뱀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요교라든가 굉장히 많은 배달 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인이라든가 또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또 뭐 동생이나 그 뭐 여러 지인들에게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한테도 내가 대신 주문을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1월 달에 시흥의 피해자가 네. 오물투척을 당한 이후에 며칠 뒤에 양천에서 똑같은 형태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배민에서 이제 1000개 정도의 그 개인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그 똑같은 형식인데 알고 봤더니 그 시흥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양천의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양천의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그 시흥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네. 이걸 대신 주문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이게 보복 그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 테러를 당한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개인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보복 범죄 대행 그 테러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보통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보복 범죄 그 테러 대행 그 범죄로 인한 그 테러를 당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뭐 레카치를 하거나 유인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를 추적해서 어떤 네. 큰 테러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렇죠.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이 범죄가 간단한 범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변호사님,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배민의 위장 취업까지 할 정도로 정말 치밀한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걸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맞겠냐 이렇게 봐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럼에도 배민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상담사나 외주 직원이 이렇게 이제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일을 했을 때 그 네. 조회 목적이 정말 정당한 건지 그거를 이제 걸러낼 수 있는 회사의 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그런 관련 내부 규정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SBS 보도가 나가고 나서
네. 뭐 공식적인 사과문도 이제 뭐 사흘 만에 게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 뭐 열람된 대상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사과를 한다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이 관리 규정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위장 취업까지 할 정도로 보복 대행 범죄 조직에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범행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총 53건의 보복 대행 테러 사건으로 40여 명이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바로 심리입니다. 드라마 모범택시 속 주인공은 정의 구현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해결해 주는데요. 현실 속 보복 대행 범죄는 정의 구현이나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타인의 복수를 대신 실행하는 걸까요? 또 의뢰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범죄 조직에까지 손을 뻗게 되는 걸까요? 이 변호사님,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사적 보복하는 그런 내용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행동대장이라는 사람들, 실제 남의 집에 막 오물 뿌리고 하는 이 사람들, 물론 돈 받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혹시 한켠으로는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뭐 우쭐함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뚤어진 정의감을 가진 확신범으로도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보복 보행을 하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봤을 때 네. 상당수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범죄에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뭐 알고 보니까 이게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생계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쉽고 빠르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 보니까 이런 범죄 조직으로 쉽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런 운영 방법하고 너무나 유사한 게 뭐 총책이라든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그런 뭐 인출책이나 모집책을 이용을 해가지고 건당 이렇게 이제 돈을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시스템인데 결국 이런 범죄 조직의 지시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네.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이런 보복 대행 범죄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제 수익화시키는 모델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낮은 죄의식에 비해서 쉽게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이런 범행 형태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도 뭐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이렇게 돈을 주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이번에도 이런 보복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네.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그 상대에 대한 증오, 뭐 분노, 그다음에 악감정, 또 보복 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직접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법적인 처벌 이런 것들이 두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경비를 주고 이런 범죄 그 대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오물투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카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일종의 뭐 카타르시즈라고 하죠. 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쾌감을 느끼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심리 상태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대신 내가 일정한 경비를 주고 그다음에 대신 그 욕구, 분노나 오난이나 감정을 대신 해주는 이런 범죄 조직에게 의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말의 게임에 넘어가냐면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뢰인은 절대 보호 조치가 되고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다. 네. 거기에 속아서 이제 돈을 주고 대응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100% 모두 드러나게 되고 형사적인 법적인 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법적인 의뢰를 하거나 민사나 형사 소송을 제기를 하는 이런 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이 보복을 대행해 준 사람 또 이거를 의뢰한 사람 이제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나요? 일단 행동을 했던 사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뭐 현관문을 레커치를 하고 이렇게 뭐 인분을 뿌리거나 이런 테러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문해 효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손괴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아파트 공용 공간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시킨 사람들 똑같이 이제 교사범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인터넷에 보면 요즘 그런 말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형벌이 약하다. 네. 이것 좀 세게 해야 된다. 네. 그런 게 이런 비뚤어진 심리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런 범행을 명분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어떤 여론이?
뭐 사실은 그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을 하면 상당히 그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설령 구속이 되지 않거나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반성문을 제출한다라거나 또 일정한 공탁금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자의 처벌 그 불온서를 받아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약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법 감정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거든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정말 그 민생 그 침해, 피해를 주는 이런 악질적인 범죄는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애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 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개인정보 이렇게 누구나 쓰는 플랫폼 배달의 민족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배민에서 나간 게 확인이 됐지만 얼마 전에 쿠팡 해킹 사태도 있었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줄줄 내 정보가 새나가고 있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사실은 다른 기업들에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깜짝 수사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업체에서 이 키워드나 비번을 한 명이 그 책임자가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여 명이 똑같이 패스워드나 비번을 공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그 외부로 탈취되거나 유포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기업이라든가 또 통신, 그다음 배달 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철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이 주체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이런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저 돈과 사익을 위해 자행된 보복 대행 범죄가 조직적으로 범죄로까지 커지면서 무고한 제3자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쾌해하면서 보겠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 와인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무차별 폭행 난동 사건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 폭행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뉴스헌터스 팀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뇌출혈은 아니고 근데 많이 부어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예, 정말 저희 어제 걱정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는 게 글쎄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사건의 내막 저희가 다음 뉴스헌터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